이번 시간에는 정신사회 재활 모형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인의 정신건강에 장애가 발생하면 정신건강 영역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점으로 정신사회 재활을 계획해야 합니다.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 개발 원칙을 보면 서비스의 개별화, 재활의 목표 설정과 평가, 서비스 공급과 대상자가 희망하는 대로 그리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료자와 가족들이 결정한 목표와 서비스가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대상자들이 각자의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참여와 선택 유도가 중요하죠. 재활 과정에 있는 대상자를 돕기 위해서 전문가는 상호 존중과 신뢰의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자와 수혜자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고요. 연령, 성별, 문화 등의 적절한 서비스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되어야겠죠. 대상자의 약점이나 결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강점을 확인하고 지지해 주어야 되죠. 대상자가 선택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사회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상황적 평가입니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삶의 모든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 치료와 재활을 통합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총체적 접근이라고 하고,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는 시간적인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해요. 서비스는 중복을 피하면서도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적 접근 가능한 서비스. 일은 삶의 중요한 측면이고 누구든 원할 경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 재활 중심이죠.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은 자신이 선택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도록 필요한 기술을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환경 변화와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가족들과 협력 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안정적인 지지 체계가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서비스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취 결과와 서비스 질을 개인 수준과 집단 중심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측정 평가 결과 지향.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형으로 들어가 보면 모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복 중심 서비스, Recovery Oriented 서비스. 앤서니가 개발한 회복 중심 정신사회 재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모형에서는 개인에게 정신장애가 발생하면 각각의 단계에서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영역에 따라서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에 중점을 두면서 치료적인 중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손상, impairment,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상실이나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하고, 이 단계의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약물치료나 정신치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dysfunction, 기능 결함.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서 환자는 학습기의 부족과 사회기술이 저하되어서 활동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고, 다른 말로 이제 역기능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직업기술, 사회기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기술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재활 상담이 필요하고 부족한 기술을 훈련하고 환경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disability, 역할장애. 정상인 수준에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로 무능으로
번역이 되고. 자, 역할장애가 다른 말로 무능이에요. 그렇다면 이 무능한 단계에서는 직업재활, 역할훈련, 환경지원이 필요하죠. disadvantage, 이게 뭐예요? 불이익이에요. 사회적 편견과 차별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활동하거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할 때 기본 조직과 기관으로부터 제한과 방해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는 제도 변화와 권익을 옹호하고 편견 해소를 위한 움직임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 치료의 연속성이 강조되는 모형이 있어요. 자, 이 정신사회재활에서 중증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결할 때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입원 환자의 27.1%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이러한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입원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입원 상태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퇴원 계획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서비스가 없거나 부족해서 장기 입원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강제 입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 수와 입원 일수를 감소시키는 탈시설화 방향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는 있지만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탈시설화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 다음 성인장애인의 평생계획 모형이에요. 성인 정신질환자의 평생치료 및 재활계획에서 병원 치료 못지않게 정신사회 재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인들의 평생 계획은 지속적인 의료 전달 체계의 연결을 전제로 기본적인 생계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독립적 혹은 지지적 주거지에서 거주가 보장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어떤 그러한 법적 보호장치, 요 3가지가 프로텍션을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가족의 부담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당연시되면서 환자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노령의 부모가 성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의 사후에 자녀들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적 활동과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받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죠. 아, 내가 죽으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지금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프로텍션을 해주고 어느 정도 보호해줬는데 정신질환을 경험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자녀가 약을 제대로 먹을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또 우리 애를 어떻게 편견을 볼까? 자, 이러면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같이 이제 동반 자살도 많이 일어나죠. 이러한 이유로 1차적 돌봄 제공자가 생존했을 당시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생존했을 당시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 노력이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주거보장, 그리고 법적 보호를 위한 평생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연계를 해요.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계속적으로 꾸준히 약을 먹게 해서 망상이나 어떤 이상한 그런 환상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기술을 배우게 하죠. 그러면서 그 정신 그 센터에서 일을 하게 해요.
조현병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조현병 당사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사업을 보면은 1997년에 정신보건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95년에 정신건강법 제정이 됐죠. 그러면서 97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44개, 광역형은 16개소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좀 잘 정리를 해주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기능,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은 만성정신질환자 요양보호하죠. 정신재활시설, 병원 또는 시설에서 치료하고 요양 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는 중독 예방, 중독자 상담, 재활 훈련을 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중앙 및 지자체 자살 예방 사업을 지원하고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합하는 자살 예방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선 어떤 기능을 하죠? 가장 많죠.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을 예방해요.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상담하고 정신재활훈련 및 사례관리를 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기획 조정을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면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 여건 개선과 권익 증진을 통해서 건강한 정신,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 그리고 국가 정신건강사업의 비전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체계, 보건복지부, 그 옆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그 다음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병원이 있죠. 보건복지부 산하. 그 다음에 이제 시도에서 보면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국립정신병원, 시군구에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은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보건소 밑에 보건소의 어떤 오더를 받고 있죠.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정신건강사업의 어떤 비전과 방향 한번 봅시다. 비전,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예요. 정책의 목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로나19는 좀 지나긴 했지만 심리방역을 통한 대국민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고 전 국민이 언제든 필요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경과에 따른 맞춤형 치료 환경을 제공하면서 차별의 경험 없이 지역사회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자립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약물 중독, 이용장애 등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살 충동, 자살 수단, 재시도 등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6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범위를 폭넓게 정의함으로써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들까지 강제 입원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침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지역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었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치료 범위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프리벤션 예방 1차예요. 치료 2차죠. 정신질환자의 재활 리허빌리테이션 3차입니다. 1차, 2차, 3차 다 들어가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복지, 권리 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극복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입원 시설의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정신 병원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가 정신건강 현황 봅시다. 정신장애 유병률 보세요.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이 27.8%,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습니다. 우울장애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2.2배 높고 WHO에 의하면 2004년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3%를 정신질환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거를 질병 부담, 버든 오브 디지즈라고 하거든요. 그것의 13%, 2030년 우울증이 고소득 국가 질병 부담 1위 질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비교하는 문화가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페인에 자기의 모든 상태를 또 올리죠. 그럼 그걸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이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자살을 하게 되면 자살 계획하고 시도, 자살의 어떤 성공을 이렇게 연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인의 1.7%가 평생에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대요. 2.5%는 자살을 계획하고 1.7%는 자살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예요. 1위예요. 전체 사망자 중 남자가 9,093명, 68%, 여자가 4,102명, 31.1%인데 하루에 42명이 자살로 죽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여자가 많이 죽을 것 같지만 남자가 더 많이 자살을 합니다. OECD 평균 11명보다 2.2배 더 높다라는 것.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이용을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사회적 편견이나 서비스 제공의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많은 장벽이 있는 것이 어떻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어떠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2021년에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어요. 첫 번째가 전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해야 된다. 대상자별 예방 접근성을 제고하고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 정신의료 서비스 인프라를 이제 선진화하는 거죠.
조기 인지 및 개입 강화, 치료 친화적 환경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정신질환자 사회를 통합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중독 및 디지털 기기 이용장애 대응 강화. 디지털 기기 등 이용장애에 대응을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을 하는 것. 그러면 자살의 하이리스크 그룹을 발굴하고 위험 요인을 관리해야 돼요. 고위험군 지원 및 사후 관리를 하고 정신건강 정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정신건강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을 보면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은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고 1급과 2급의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간호사는 1년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서 이러한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건강 간호사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사회복귀시설 운영 할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로 복귀를 해야 돼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상담, 진단 및 보호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와 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 및 직업 재활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 수집, 판단, 분류 및 그에 따른 환자 관리 활동,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간호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전략 및 주요 사업을 보면은요. 첫 번째, 정신건강 관련 현황 및 특성을 조사하고 두 번째,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 번째, 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하면서 네 번째, 정신건강 고위험 주민 대상의 치료적인 중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